제가 발표할 내용은 리튬 2차 전지, 응급 활물질 및 이 제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리튬 2차 전지는 크게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기술은 이 중에서 기존 그라파이트 응극제를 대체할 실리콘 응극제 활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고용량의 응극재료로서 실리콘 재료는 기존의 그라파이트 응극 활물질과 비교해 이론 용량이 10배로 높으나 리튬 이온의 삽입 탄리에 의한 부피 팽창률이 300% 이상으로 수축 팽창에 의한 미분화로 수명이 연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리콘 재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리콘계 합금, 실리콘계 산화물, 실리콘계 복합재, 코어셀 구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리콘계 합금은 초기 효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합금 설계 기술과 액체 급내 응급법의 제조 공정 기술을 적용하여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액체 급내 응급법을 적용한 실리콘계 아모르퍼스 합금 제조, 두 번째 단계는 열 처리를 통한 비활성 매트릭스에 균일 분산 석출된 실리콘계 나노 결정 합금 제조, 마지막 단계는 리튬 이온의 인터칼레이션에 의한 실리콘 입자의 팽창력을 견딜 수 있는 항복 강도를 갖는 매트리스 결정 구조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리콘계 합금의 미세 조직을 제어하여 응급 활물질이 전기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조 공정으로 아크 멜팅으로 무합금을 제작하고 액체 급내 응급법으로 실리콘계 아모르퍼스 합금을 제작하여 열처리 후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실리콘, 알루미늄, 철 3원계 합금을 기본으로 그림에서처럼 특정 영역에서만 실리콘계 아모르퍼스 합금이 제작되어지며 이 중에서도 특정 조성에서만이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실리콘계 나노 결정 합금은 823켈빈과 973켈빈에서 각각 1시간 열처리를 진행했을 때 활성 실리콘상이 속출되었으며 973켈빈에서는 200에서 400나노의 평균 입경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실리콘계 나노 결정 합금 응급 활물질의 첫 번째 볼티지 프로파일을 나타내며 823, 973켈빈에서 800, 870mAh의 지퍼그램의 초기 방전 용량과 87.2, 84.9%의 초기 효율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응급 활물질의 DQDV 곡선으로 823켈빈과 973켈빈에서 활성 실리콘상의 석출로 인한 산화 환원 피크가 나타났습니다. 응급 활물질의 방전 용량은 973, 823켈빈에서 각각 800, 680mAh의 지퍼그램이었으며 수명 특성은 100사이클 후에 각각 85.9, 84.9%의 용량 유지율을 나타내었고 콜롱 효율은 99.1%를 나타내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환경오염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과 저탄소 배출과 고효율 에너지 사용을 위한 전기자동차의 확대로 인하여 고용량의 신규 응급제 도입에 따른 고성능 리튬 2차 전지 제조 기술 경쟁력 확보입니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17년에 322억 달러에서 평균 14.9% 성장에 예상되며 2024년에는 79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 분야로는 휴대용 정보기기, 소형 가전, 의료기기, 전기자동차 및 대용량 전력저장 시스템인 ESS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의 기술 완성도는 TRL 4단계로 연구실 규모의 부품 시스템 성능 평가 수준입니다. 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현황으로는 총 5건의 등록 특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리튬 2차 전지 하면은 일반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엔 이 중에서 음극재에 대한 기술이 소개되었습니다. 음극재는 주로 이제 그라파이트로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술은 이제 실리콘 함량을 극대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기술로 보이는데요. 시장성이 어떤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기 자동차나 휴대폰 등의 수요 급증으로 리튬 2차 전지 시장 규모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모두들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또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 등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410만 톤 정도 생산을 했었고요. 그리고 꾸준히 이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4년에는 약 1,000만 톤 가까이가 생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경호 팀장님, 그러면 이 이제 음극재에 대한 기술을 이제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성능을 높이 그동안 이제 뭐 전해질이라든 양극재 쪽은 굉장히 많이 되어 왔는데요. 이제 음극재 쪽은 사실 좀 많이는 안 되고 이제 부가적인 쪽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음극재 부분도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이제 사업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적용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리튬 배터리 안정성 부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소재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양산까지 최종 제품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5년 이상 걸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앞서 그 두 번째 기술처럼 이게 수요 교육과 이제 관련 연구 그냥 공동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양산화까지의 기간을 줄인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그 팽창에 관한 이제 우려가 앞으로 계속 연구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이셨습니다. 송진영 변호사님, 그러면 이 기술과 관련해서 기술성이나 권리성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기술은 최근 트렌드에 맞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리튬 2차 전지의 응급활물질 조성 및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을 활용해서 실리콘계 나노 결정합금의 그 응급활물질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킨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액체 금냉 응곡법으로 그 부풀어 오르기 쉬운 실리콘계 배터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실리콘계는 충방전 시 응급활물질의 부피 팽창과 그 수축 시 그 입자의 미리파를 억제하기 때문에 리튬 2차 전지의 수명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의료기기, 전기자동차, 기타 다양한 그 ESS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그 기술로는 전기자동차용 IoT 커넥티드 기술입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요즘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코나나 리로 이런 다양한 전기차들이 요즘 많이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기술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으로는 기존의 중소중견 기업이 만들 수 있는 소형 특수목적 전기차라든지 전기 트럭, 이모빌리티나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이런 어떤 그 특수목적 전기자동차의 IoT 기술하고 연계해서 실제 고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상으로 하는 특허는 모듈형 전기구동 시스템의 IoT 특허 기술이 있고요. 또한 그 일체형 전력 변환기 기술에 실제 IoT 기술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전기자동차 구성에 세부 구성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제안드리는 기술 내용으로는 전기 동력 시스템, 그러니까 모터 제어기나 구동 모터, 그리고 DC-DC 컨버터와 같은 이런 그 전력 변환 장치에 IoT 기술하고 연계해서 고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컨셉이 있는데 전기 자동차에서 LTE망으로 연계해서 실제 그 관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기 자동차에서 개인의 어떤 그 핸드폰 모바일 서비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제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어떤 형태의 그 커넥티드 기술이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어쨌든 그 핸드폰과 연계해서 실제 그 관제 서비스로 갈 거냐, 관제 서비스로 직접 가서 핸드폰으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셉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두 가지 상세 도면에 대한 특허 기술이 있는데요. 전기자동차 모듈형 구동 시스템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체형 전기동력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 상세 특허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발표 자료를 보시면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기차는 신시장에 보조금 운전형에 아직은 생태계 육성형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서비스 모델이 구성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의 부분들을 사업할 수 있는 측면으로 실제 IoT 기술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고부가치 서비스 구현에 다양한
고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로 IoT 기술을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한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따로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호 대표님, 최근 이제 미래 자동차 핵심은 IoT를 활용한 커넥팅 기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운행 거리나 정보, 위치, 뭐 배터리 수명까지도 이제 데이터화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 기술이 이제 적용될 때 기존의 이제 기술과 비교해서 어떤 시장성이 또는 뭐 시장성 등이 이제 얼마나 좋은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본 기술과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6% 이상씩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한 전자 및 전장 시스템의 통합 트렌드가 있습니다. 또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렌드로 인해서 자동차 정보 IoT 연계는 필수가 될 것이고요. 또 이러한 차량 통신 시장에서의 OBD 시장 역시 13%씩 성장하는 예상 기회 시장입니다. 차량 인프라 운전자의 연결이 핵심 기술이 되는 이러한 IoT 기술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제품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시장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본 기술은 특수 목적 차량용인 만큼 범용성은 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경호 팀장님, 이 기술이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서 이제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좀 효율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EV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대될 거고 이제 2030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된다는데 통계가 이미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커넥티드 관련 부분이 사실 자동차 산업을 자동차에 놔두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드 기술이 앞으로도 굉장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현재까지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이 커넥티드 관련 기술들이 완성차라든지 대형 메이저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소형 EV라든지 이 모빌리티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형 EV 그리고 이제 이 모빌리티 쪽 관련된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좀 가지고 잘 활용한다면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황인수 이사님, 이 기술이 이제 이렇게 범용성이 되다 보니 많은 이제 특허나 뭐 이런 것들 또 새로 나온 기술들이 많을 텐데요. 대상 기술이 이제 기존에 했던 기술들과 어떠한 이제 기술성이나 권리성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커넥티드 카라는 것이 이제 자동차에 ICT 기술을 결합을 해서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서 외부와 정보를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전기구동 자동차의 차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분야에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커넥티드 카의 일부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 내용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전기 자동차나 친환경 수송기계의 전장 부품인 이제 핵심 전장 부품이 되는 모터나 인버터, 제어기라든가 배터리 등을 일체화하거나 또는 이제 모듈화를 통해서 소형 전기차나 이 모빌리티 쪽으로 좀 특화된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춤형 차량에 적합한 어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EV나 아니면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이 요구되는 그런 특수 목적 차량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에 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청소차나 트랙터 같이 특수 목적용 차량에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차 업체가 아니더라도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접근성이 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전동기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한 회전자 스큐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음 진동은 아실 거고, 그러면 회전자 스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부터 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동기 시장의 추세를 보면은 소형화 그리고 고효율화를 위해서 회전자에 연구 자석을 넣는 아주 자력이 센 연구 자석을 넣는 회전자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연구 자석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코깅 토크라는 녀석이 발생하게 됩니다. 코깅 토크라는 녀석은 보시는 그림처럼 첫 번째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 모터는 고정자 코어와 회전자 코어 그리고 회전자 코어에 들어있는 연구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 자석이 보시는 그림처럼 위에 그림처럼 철심과 만나는 고정자 철심과 만나는 부분에서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끌어당기고 회전자가 살짝 회전했을 때 아래 그림을 보면 이제 철심이 없는 부분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코깅 토크가 진동을 하면서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0.1 기준 진동하면서 발생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서 내구성이 떨어지고 결국 실내성이 저하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스큐를 주는 방식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마그네트가 조금씩 틀려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됨을 통해 가지고 코깅 토크를 저감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되는데 지금 예를 들은 표현은 예를 들어 드린 부분은 표면 자석형 3층 스큐 방식이고요. 제가 이거는 기존의 방식이고 제가 제안 드리는 방식은 미리 마그네트를 코깅이 저감할 수 있는 각도로 틀어 놓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화살표 위에 화살표대로 이렇게 살짝 틀린 게 보이시죠? 그 코어를 가지고 한 극만큼 틀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2층 코어가 되고 이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오른쪽에 합본이 되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제안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 때보다 뭐가 더 나으냐면 기존의 방식은 회전자 코어만큼 금형을 새롭게 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층에 지금 예를 들면 3층이 코어가 되면 3번의 금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상승하고 공정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금형을 하나만 파면 되고 대신에 한 극만큼 틀기만 해서 합쳐 놓으면 동일하게 코깅 토크 저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기존의 코깅 토크가 3.18N이나 나오던 녀석이 약 80%가 줄어들어서 0.5N으로 약 80% 저감하게 되고 그럼 이 녀석이 말씀드렸던 표면 자석형에만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자동차 구동 모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RPM 타입 그리고 가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포크 타입에도 다 적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구동 시장에 대한 시장 동향만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HEV, EV 엄청 가파르게 상승 추세에 있고요. 구동 모터에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소형 모터, 자동차용 소형 모터 많은 부분에 20종 이상의 많은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고 가전 산업, 대형기가 들어갈 수 있는 풍력 발전기 산업에도 기존 이 기술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지금 시제품을 제작 중에 있고요. 그 시제품이 나오면 그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지금 출원이 된 상태고 등록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민호 대표님, 지금 뭐 일상생활에 발전기나 전동기는 우리 생활에서 거의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존재들인데요. 미래 자동차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기술보다 효율이나 또는 제조가 훨씬 개선된 기술을 소개해 주셨네요. 이 기술의 시장 전망을 좀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EV 모터 시장은 2024년까지 연 14%씩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고요. 전체 자동차 모터 시장도 연 5%씩 계속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량 모델이나 사양에 따라 다양한 모터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전장화 트렌드하고 또 환경 규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장 확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또 기능의 기술적 보완으로 기술이 타 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시장이 예상되는
아시아 시장 또 그 안에서 탑 국가 가장 큰 국가들 중국, 인도, 일본 등 가파른 시장에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을 목표로 한다면 해외 시장 진출과 또 시장성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정경호 팀장님, 이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모터 부분이 자동 기존의 내연 자동차 따지면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술 발전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영역의 시장이나 이제 성장성 높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이제 이 소형 모터들 전장 이런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단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면은 뭐 시장성 충분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사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모터라는 부분이 특정 기술 하나로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기술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하나 요소 기술만으로 경쟁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이 기술을 기존에 있는 이제 기술들과 장점을 이제 혼합을 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제 활용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의 제품과 어떻게 결합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건지 이런 부분만 확보가 된다면은 뭐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V뿐만 아니라 가전, 이런 소형 가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모터가 없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장성이나 사업성에 대해서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기술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인수 이사님,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만 좀만 업그레이드 된다면 굉장히 이제 효용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기술이 결국은 이제 그 코킹 토크나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좀 줄여준다면 큰 이득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발전기나 전동기처럼 이제 회전을 통해서 기전력을 일으키거나 또는 이제 동력을 얻는 장치에 있어서 연구 자석은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전자의 필수적인 연구 자석에서 고정자의 형상이나 재질에 따라서 연구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고 이제 이것에 의해서 이제 코킹 토크가 발생되는데, 이거를 줄이기 위한 것이 이제 어떤 모터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소개된 기술은 이제 기존의 코킹 토크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제 표면 자석형 스큐를 여러 단수를 배치를 했는데, 요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제안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 원가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석이 사용되는 그런 회전기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뭐 가전, 풍력 산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기계 장치의 어떤 내구성, 신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과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기존 기술과 적어도 동등 이상의 이제 성능이 객관적으로 좀 입증이 돼야지만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 기술을 이전받아서 이제 활용할 경우에는 어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이제 연구기관하고 연구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완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 물질과 서울시 대기오염 물질 현황으로부터 제거돼야 할 물질로는 질소산화물, VOC 저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물질 중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으로는 광촉매를 적용하고 있는 게 해외에서 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빛에 의해서 작동하는 광촉매 원리, 그리고 광촉매에 의한 질소산화물, 그리고 VOC 등의 저감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유럽, 일본 등에서는 도심의 도로, 터널, 보도블록, 건물 외벽 등의 광촉매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는 약 30% 수준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시설물에 광촉매를 적용하는 경우 기대만큼 광촉매 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러한 초대형 공기청정 타워를 건설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심 도로에서 적극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광촉매 모듈을 탑재한 대기 정화 차량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발 내용으로는 고효율 대형 광촉매 모듈 장치 개발 및 이를 탑재한 공기청정기 형태의 대기 정화 차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효율 대형 광촉매 모듈은 광촉매 필터, 광원, 세척수 분사 노즐로 구성되며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형 광촉매 모듈 탑재 대기 정화 장치는 대기 정화 차량은 대기 오염 물질이 쉽게 유입되는 차량 구조 및 유입된 대기 오염 물질이 모듈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내부 유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광촉매 기술입니다. 광촉매 분말, 광촉매 페인트, 광촉매 코팅제를 서울시청,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광촉매 모듈에 필요한 다양한 공기정화용 광촉매 필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한 여러 형태의 공기청정기를 개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광촉매 모듈은 바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대형 광촉매 모듈 장치를 활용한 해외 사례입니다. 동경 해저터널 그리고 미국 양계장에서 공기질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효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광촉매 모듈 탑재 대기정화 차량은 적극적으로 주변 공기를 주입하고 그리고 고효율 광촉매 모듈을 설치하였다는 점 때문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며 만약 한 대당 제작 비용이 10억 원을 넘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방법과 비교해서 가성비 면에서 매우 우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호 대표님, 최근 중국에서 대기 정화탑을 설치해 가지고 가동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는 이제 좋으나 국부적인 대기 정화 또는 뭐 설치나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가중된다고 하는 이제 매우 큰 장벽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할 정도로 대기 정화가 이제 우리 삶의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기술이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술이 적용될 경우에 뭐 시장성은 어떤지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은 사실 광촉매 핵심 기술이나 생산 인프라 활용성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 재료 등은 또 일본이나 독일에서 주로 의존하는 시장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주거나 건축 인프라 생산 시설 등에서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는 연평균 한 7% 정도씩 뭐 2026년까지 이제 지속 성장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분야의 확장 또 연구 개발 때문에 연 한 10%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부적 한계성이나 운영비 부담을 고려를 했을 때 이러한 차량을 이용한 모빌리티 형태의 서비스가 더 효율적인 시장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경호 팀장님,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이 사업화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 관점보다는 이제 어디에 적용될지 서비스 관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필요한 서비스고 이제 시장을 찾아낸다면은 쉽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마켓으로 본다면 공공성이 좀 강조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 기업이 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동안 관련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기업들이 이 기술을 이제 이전받아서 진행을 한다면은 또 하나의 사업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인수 이사님, 그럼 이 기술이 이제 기술이나 권리성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그런 기술들이 나올 텐데요.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가야 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술은 이제 기존의 연구실이 보유하고 있던 그 광촉매 필터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고효율 광촉매 모듈 장치를 이제 차량에 탑재하고 이 대기전화 차량이 대기 오염의 심각한 어떤 그 도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터널 같은 이런 데들을 정기적으로 좀 운행하면서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고안이 됐고 그런 관점에서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꽤 유용한 기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는 이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주요 생성 원인 물질인 대기 중 질소 산화물을 저감을 위해서 광촉매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고 또 도심의 이제 주요 터널이라든가 보도블록, 건물, 외벽 이런 각종 시설물에서 실제로 저감 효과가 25%에서 35%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기술을 기업이 이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이 오염 물질이 차량으로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차량의 내부 구조라든가 또 그렇게 해서 유입된 그런 오염 물질이 광촉매 모듈을 효과적으로 통과를 해서 걸러질 수 있는 그런 내부 유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향후에 이제 차량이 자율운행이라든가 또는 자율운행에 근접한 그런 단계까지 간다면 그것과의 연계성 같은 것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볼 텐데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기술은 아까도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사실상 이제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청소차라든가 아니면 뭐 쓰레기 수거 차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운행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공공 목적을 하는 차량들에서 먼저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형 모빌리티용 연료연지 파워팩 관련 기술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배달 문화의 확대 등으로 사회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근거리 이동, 저렴한 비용, 간단한 조작 등 기존의 자동차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 소형 모빌리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료연지 시스템은 대형 차량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kW 이하의 소형 모빌리티부터 500kW 이상의 대형 모빌리티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단 모빌리티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 특성 및 시스템 구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슬라이드는 모빌리티의 종류에 따라 연료연지 형태와 주변 장치의 구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단급 수소 전기차에 적용된 기술과 소형 모빌리티에 적용된 부품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장치의 차이에 따라 스택 내부 설계가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 모빌리티용 연료연지 파워팩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PEMFC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PEMFC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은 막전극 접합체, 기체 확산층, 분리판 정도가 있으며 막전극 접합체는 고분자 전해질막에 전극이 도포된 형태로 고분자 전해질막의 수화도에 따라 이온 전도도가 결정됩니다. PEMFC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전해질막의 수화도를 높게 유지하여 전기 저항을 줄이고 GDL과 분리판에서 반응 기체의 공급을 원활히 하면서 생성된 응축수를 빠르게 제거하여 물질 전달 저항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또한 적정 운전 온도를 유지하고 외부 오염원을 차단하여 촉매 반응 속도를 높게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에 적합한 주변 장치와의 호환이 가능한 스택 개발이 필요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최적화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으며 소형 모빌리티에 적합한 스택 설계 및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나 신규 개발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소형 모빌리티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빠른 기술 선점을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2050년 기준 전 세계 수소 시장이 약 2,5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소형 모빌리티용 연료연지 시장도 이에 걸맞게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빌리티용 연료연지 파워팩의 기술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하며 1차적으로는 슬라이드와 같은 수소 자전거, 수소 바이크와 같은 소형 모빌리티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는 관련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발표자가 출원 또는 등록한 특허 리스트입니다. 참고하셔서 문의 부탁드리며 한국자동차연구원 내부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외의 많은 기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민호 대표님, 최근 광주도 수소 경제를 대비하려는 이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죠. 수소 연료 전지가 이제 소형화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이제 하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개된 기술은 매우 뭐 1에서 5kW 정도 되니까 매우 소형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제 연료전지 파워팩이 상용화된다면은 좀 시장성이 어떨지 간단하게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료전지 파워팩 시장은 19년도에 12% 정도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2023년도까지 연 평균 한 18%씩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미국 시장이 전체 시장의 한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주로는 산업용이나 자동차,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적용 분야는 제품 형태에 따라서 중대형부터 소형까지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친환경 트렌드로 인해서 수요 증가가 있고 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고요. 국가별 이제 차량 환경 규제나 친환경 인센티브 지원 등이 이제 국가별로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형 수소 연료전지 팩은 앞서 소개되었듯이 수소 자전거나 드론, 킥보드, 오토바이 등 매우 이제 폭넓은 시장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경호 팀장님, 그러면 그 연료전지 파워팩이 소형화되려면 많은 이제 기술이나 같은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 이제 사업화가 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이 경쟁 시장으로 보면 리튬 배터리 시장입니다. 리튬 배터리 시장이 2차 전지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하나의 대체제로서의 현재 지금 그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도 굉장한 기대치는 없습니다. 수소 시장에 갈 거라는 기대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대세 기술로서의 아직 이정표는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리튬인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에 단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추 경쟁자로서의 어떻게 나갈지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들도 분명히 있고요. 충전한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안전성 이런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같은 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이 시장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수소연료전지 쪽이 블루오션이긴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레드오션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런 사업화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지 이제 기업들이 추후에라도 이제 혼선이 없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인수 이사님, 그 이번 소개된 그 연료 전지 파워팩의 이제 기술성이나 권리성이 굉장히 중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은 도전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특이점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소 연료 전지는 이제 기술적인 잠재성이라든가 이제 특히 이제 친환경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상용화를 많이 이제 시도나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소형 전자기기에 이제 충전을 위한 휴대용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정용 연료 전지 시스템 등이 이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징적으로 봤을 때 이 기술은 이제 1 내지 5kW급의 소형 모빌리티에 적용 가능한 그런 이제 연료전지 스택 핵심 부품의 이제 설계라든가 또는 상태 제어를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체 그 연료전지 시장의 많은 영역보다는 이제 특정 소형 영역을 타겟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쓸 수 있는 뭐 수소 자전거라든가 수소 바이크, 뭐 드론 이런 것들이 적용 대상이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은 이제 특성상 이제 소형 모빌리티 연료전지 시장을 이제 목표로 한다고 할 때에 기술의 어떤 구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장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기업이 이제 결국은 상용화를 하는 주체는 이제 기업이 되다 보니까 기업이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사용화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기술 이전 이후에 제품화라든가 어떤 실증, 특히 이제 실증이라든가 이제 검증 단계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안전성 뭐 이런 문제까지도 전체적으로 고려가 돼야 돼서 자동차연구원이 또 그런 전문 연구기관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연구진과의 어떤 긴밀한 협력이라든가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속을 해나가고 특히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긴밀한 어떤 그리고 전략적인 그런 그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